자, 한번 가봅시다. 자, 등기 신청 능력하고, 그리고 신청 당사자 적격 능력 자격이라는 게 60번, 61번, 62번이잖아. 그죠? 자, 이래 됐는데. 자, 일단은요, 우리가 아까 신청이란 게 뭐였습니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라 그랬죠? 신청 능력은 뭘까요? 의사표시하는 능력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요, 거기 제일 위에 빈 공간 있죠. 그죠? 빈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자, 그림 하나 그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한다면은 이 갑을 매도인이라 그러고 이 을을 매수인이라 그러겠죠. 그죠? 자, 소유권 이전하는 관계잖아. 그죠? 자, 이런 관계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무자라 그럽니다. 등기 의무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소유권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라 그럽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소에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겠죠. 그죠? 자,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뭐라 그럽니까? 등기신청이라 그러죠. 등기신청. 자, 등기신청이라 그러는데, 자, 이 등기신청해달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얘도 하죠. 얘도 의사표시하죠. 그럼 얘도 의사표시하고 얘도 의사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민법에서 이런 얘기 배웠습니까? 의사표시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할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니까 등기신청이라는 의사표시할 능력이다. 그래서 등기신청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신청 능력은 어디에 가서 필요한 겁니까? 등기소에 가서 필요한 게 등기신청 능력이에요. 여기 등기관 있잖아요. 그죠? 등기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등기소에 가서 필요한 게 등기신청 능력이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갑을 의무자 적었습니까? 을은 권리자로 적었죠? 그럼 사실은요, 이 권리자 의무자라는 단어는 함부로 적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를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권리의 주체 말 됩니까? 권리자, 권리의 주체 말 되죠? 의무자, 의무의 주체 말 되죠? 그럼 권리의 주체, 의무의 주체, 권리자, 의무자는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당사자 그래요. 당사자. 그럼 권리자, 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 권리자가 될 수 있느냐, 의무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당사자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청 능력과 당사자 능력이란 말이 다르죠. 능력은 능력인데 다른 것이 당사자 능력은 뭐예요?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신청 능력은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이 문제. 다르다고 그러다. 그러니까 개념부터 정리하는, 구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 능력에 관한 얘기가 이만큼 나오겠죠. 그죠? 신청 능력에 관한 얘기가 이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와가지고 이러지 마라 말이야. 이렇게 며칠 하지 마라 말입니다. 등기 신청 능력을 문제 이거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이걸 구별 지어야 됩니다. 당사 능력은 뭐다?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있느냐 문제고, 신청 능력은 뭐다? 등기소에 가서 생기는 능력 문제입니다. 달라요. 자, 그러면은 당사자 능력은요, 당사자 능력은 누구한테 인정이 되느냐 하니까 인에게 인정됩니다. 인에 됩니다. 인이면 됩니다. 인이라 그러면은요, 자, 자연인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법인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자연인 이거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인은요, 법으로서 권리의 주체성과 의무의 주체성을 인정한 것, 이게 법인이라고 합니다. 망골 나갑시다. 법으로 만든 가네요.
법으로 만드니까 이게 법인입니다. 뭐 이게 이제 것이 그 주체의 확장이라 그럽니다. 주체 확장. 우리가 그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희 씨 아직 안 죽었죠? 그 병원에 있죠? 살아있죠, 그죠? 자, 그 삼성전자 이건희 거라 칠게요. 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게 법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건희 씨 개인 사업장이라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와 관계된 내용들은 다 이건희 씨가 직접 해야 되죠. 핸드폰 팔러 다닐 때 이건희 씨가 그 계약서를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 사업이라면. 그러면 이건희 씨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삼성전자 핸드폰 팔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 따라줘야 되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비효율적일 거냐 말입니다. 그럼 전 세계를 하면서 그죠? 핸드폰 가게 그 계약 그 물건 팔 때 일일이 자기가 판다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이게 유한하잖아요. 범위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이 계약하는 걸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 법인의 대표자가 있겠죠. 대리 있겠죠. 그러면은 법인을 만들어버리면은요, 이 인간의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 그 개인의 활동, 이 인적 범위를 넓히려고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자, 이게 법은, 편안하게 법으로 만든 인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자연인, 법인, 어쨌든 인입니까? 어쨌든 인이요. 그럼 인이면 다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이면. 인은 권리 주체,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인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자연인 이렇게 적을까? 한국인 이렇게 안 적었죠? 그러니까 자연인은요, 외국인 포함하는 겁니다. 외국인 포함합니다. 자, 의미를 살짝 부여해 볼게요. 그럼 외국인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외국인도 소유자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도 국내 부동산 자유로이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도 국내 부동산 자유로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후진국들 있죠. 후진국들은요, 외국인한테 국내 부동산을 안 풉니다. 후진국들은요, 외국인은 그 자국의 부동산 취득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베트남 같은 경우 있죠, 그죠? 후진국가죠. 일본 같은 경우, 필리핀, 후진국가들, 베트남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자국의 부동산을 맘대로 취득할 수 있게끔 풀어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막말로 일본, 베트남 땅 다 사버립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가라앉아가 불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라앉아가 얼마 전에 쓰나미 왔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부산의 부동산들이 일본 사람한테 많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여기 있죠. 남해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 부산이고, 그죠? 일본이고, 그죠? 이쪽이 붙어요, 그죠? 부산에 조금 전망 좋은 집들, 단독주택들 있죠. 그런 사람한테 많이 넘었습니다. 지금 일본 애들이요, 어디까지 토지를요, 취득하느냐니까 점점 잃어갑니다, 지금. 통영이 있죠. 거제도 통영, 춘천 지나가지고, 이게 땅끝마을이 있잖아요. 이까지 지금 일본 애들이 토지를 취득해요. 토지 많이 취득합니다, 걔네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풀었으니까, 외국인의 자유를 취득할 수 있게끔 풀어줬으니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하는 거예요. 그 후진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생기겠죠, 그죠? 그런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생기니까 국내 부동산은 그 외국인한테 안 풉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풀었냐니까, 그 IMF 있죠. 97년도 있죠. 97년도 5월에 풀었어요. 그때까지 버텼거든요. 외국에서 이제 국내 부동산 잘 풀어라. 국내 부동산 풀으라고 해도 버텼습니다. 그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IMF를 거치면서 조건을 그렸어요. IMF한테 구제국립 맞잖아요. 달러 앞에 돈 빌렸잖아요. 그죠? 돈 빌릴 때 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안 빌려주는데 빌려주는 조건이 국내 부동산 푸는 조건이었어요. 국내 부동산 푼다는 조건으로 그 IMF 돈 빌리고, 그리고 그해 97년 5월 달에 외국인 토지법을 제정해요. 외국인 토지법을 취득해서 그때는 예전에는요, 허가제였거든요. 외국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허가였거든요. 지금은 신고로 바뀝니다. 지금 일부 지역 있죠. 그죠? 생태계 보전역, 군사시설,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허가 제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신고제도예요. 부동산 취득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부동산 딱 풀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국내부동산, 부동산 값 엄청 떨어졌죠. IMF 때. 부동산 가치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엄청 떨어질 때 외국의 펀드들이 와가지고 국내 부동산 취득해요.
그지? 그래, IMF 빨리 극복했잖아, 우리가. 그죠? 2년 만에. 극복하면서 이제 98년도 하고 99년, 2000년, 요때 넘어오면서 부동산이 이제 갑자기 확 올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펀드들이 들어가서 외국의 헤지 펀드들이죠. 그죠? 투기 자본들이 들어가지고 국내 부동산 사놨죠. 그리고 IMF 극복하고 2001년 요때 월드컵 지날 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럼 그때 이제 그때 걔네들이 펀드들이 수익 거두고 빠져나가죠. 그죠? 그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은행이잖아, 지금. 아직까지 안 된 거, 그죠? 걔 그렇다면, 그지? 강남, 역삼동에 가면 스타빌딩 있죠? 랜드마크가. 스타빌딩. 제가 기억할 땐 그때 당시 스타빌딩이 그때 외국에 펀드 넘어갔거든요. 그때 넘어갈 때 700 얼마나 넘어갔어요. 700억 정도로. 걔네들이 한 4, 5년 후에 팔고 나갈 때 2,800억인가 그래 팔았어요. 4배 남기고. 할만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1차 수익을 딱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온 돈이 일본 자금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일본 자금들이 그 야쿠자 돈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돈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강남에 이제 큰 빌딩도 있죠. 그죠? 강남 부동산을 많이 사간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도 빠져나가야 되죠. 그죠?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빠져나간 거 많아요. 지금. 걔네들도 수익 거두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우리나라가 2003, 4년 이때부터는 2000년부터 쫙 올라가잖아요. 쫙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단계에서 일본 자금이 돈 들어왔잖아요. 그죠? 돈 들어가지고 빠져나가고 수익 거두고 빠져나가야 되죠. 수익 거두고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타이밍 놓쳐버렸죠. 그럼 지금 팔고 나가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엔캐릭 하는 거 들어봤죠? 일본 자금이 엔캐릭 자금이 그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 원 환율 그게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때 환율이 자기들이 굉장히 낮았단 말입니다. 나는 이거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했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부동산을 자유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당일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첨자 될 수 있는 것이 당첨자,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름이 자, 세부전 안 이렇게 해요. 자, 이름이 되는데, 자, 이름이 이제 권리자, 의무자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름이면 권리 취득할 수 있고, 부동산, 의무, 부동산 처분할 수도 있고,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인 중에는 6살짜리도 인입니까? 7살짜리도 인입니까? 그죠? 그러면 인이니까 6살짜리, 7살짜리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7살도 부동산 처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렇게 권리자, 의무자 될 수 됐다는 이유로 당연히 신청할 수 있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 하나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뒷집에 있는 꼬마하고 지 친구하고 소꿉장난합니다. 소꿉장난하면서 사탕 2개 얻어먹고 내 집 니 줄게라고 했다 칠게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잖아요. 이미 다 되니까. 능력 그 다음 문제니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꿉장난하면서 사탕 2개 아파트 하나 넘어간 거 지금. 공짜도 되잖아요. 정료도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됐단 말이야. 사탕 2개하고 이렇게 교환한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가지고 권리자, 의무자 됐다는 이유로 이런 애들의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 왔다 칠게요. 그걸 받아줘요, 말아요.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하고 권리자, 의무자 되는 마느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단 말이다. 그 권리자, 의무자는 될 수가 있지만 얘네들 등기 신청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럼 신청할 능력이 별도로 규정돼야 되겠죠, 그죠? 그게 신청 능력이다 말입니다. 그럼 이 신청 능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니까.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입니까? 갑은 어른 소유권에 취득하는 사람이죠. 소유권을 하게 되는. 그러면 의무자라는 사람은 이 의무자는 사람을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 처분하는 사람이죠. 처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분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처분 능력이 있는데 이 처분 능력을요, 민법에서 뭐라 그러냐? 이거를 행위 능력이라 그래요. 행위 능력. 완전한 법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 능력은요, 행위 능력 지금 몇입니까? 만 19세. 옛날에 20이었죠? 한 살 땡겼잖아요. 그죠? 19세 되면 이제 처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살이 돼야만 자기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자는 처분하는 자이기 때문에 처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얘가 넘겨주는 권리를 취득하죠.
그럼 취득할 능력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권리자는 취득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취득 능력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러면은 취득하는 거는요, 취득하는 능력은요, 이 사람은 처분할 능력이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은 행위 능력까지 필요 없습니다.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민법 시간에 능력의 범위, 능력의 단계를 배웠습니까?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 취득합니까?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있느냐 능력이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 취득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성장합니다. 의사 능력을 취득합니다. 자, 조금 더 성장합니다. 행위 능력을 취득합니다. 능력의 범위가 이렇게 나눠져요. 행위 능력은요, 생물학적 기준입니다. 만 19세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기준이에요. 19세가 되면은 행위 능력을 취득합니다. 이거는요, 출생나 안 했나가 판단 기준이에요. 출생의 기준은요,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게 되면 출생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 산모들이 진통이 오죠. 진통이 옵니다. 진통이 오게 되고, 진통이 오고, 그러니까 출산되잖아요. 그죠? 모체로부터 그 진통 시점, 진통이 있고, 노출되기 전까지는 인간을 안 봅니다. 인간 안 봅니다. 민법에서는. 형법에서는요, 언제부터 인간으로 보느냐? 진통 시작되면서 인간으로 봅니다. 민법에서는 그래요. 민법에서는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돼야 돼요. 발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입니다. 형법에서는 진통만 시작되면 인간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렇게 인간을 보는 시점에 이게 실익이 있냐니까, 진통 시작되고 나서 의사의 의료 행위로 그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살이에요. 과실치사가 되겠죠. 살인죄가 되겠죠. 진통 시작되기 전이었다면 낙태죄가 돼요. 이제 법의 실익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민법에서는 모체로부터 전부 출했을 때부터 인간으로 다 그렇게 인간을 보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 있죠. 의사 능력은 언제부터 취득할까요? 의사 능력을 민법에서요, 사리 판단 능력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편안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명절 때 그 조카들 있잖아요. 그죠? 만나면, 아이고, 요놈 철들었네라고 하는가. 그 철들었네, 요게 의사 능력이 되겠네, 이 말입니다. 사리 판단 능력이, 우리가 철들었네라고 이야기하는 그 놈을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철들었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 요 놈이 이제 사리 판단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철드는 능력을 의사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은 언제부터 철입니까? 언제부터 철들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놈 철들었네라고 얘기했어요. 철들었네라고 할 때는 그 어떤 행위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철든 놈이 언제나 가면 지금 철들었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철들었네나 말을 한 이후부터는 항상 철든 행동만 합니까? 바보 같은 행동도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요, 어떤 물리 생물학적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행위를 할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나 없었나 이거 생각합니다. 자, 25세입니다. 25세 행위 능력 있어요, 없어요? 행위 능력은 있죠. 25세 의사 능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그 일반적으로 25세 되면 정상적이었다면 의사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좀 이상한데 뽕 맞았습니다. 25세입니다. 뽕 맞은 상태입니다. 사리 판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사 능력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행위를. 그러니까 이 의사 능력은 그러니까 대충 민법에서 어떻게 봤냐면 대충 한 14세, 13에서 한 14세쯤 되면 의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형사 미성년자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4세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그 형사 미성년자는 이게 형법을 어떤 법 적용할 것이냐 기준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범죄 행위를 할 때 얘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때 상황에 따라 얘가 사리 판단 능력이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해주고는
그때 행위를 보고도 판단할 때는 안정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5세는 기준을 적은단 말입니다. 14세를 적은단 말입니다. 14세 이후라 그러면은 그 행위, 범죄 행위를 할 때 이놈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일단 실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 가는 거야. 그런 겁니다. 자, 능력이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뻥 받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의사 능력이 전제됩니까? 의사 능력이 전제되죠. 그럼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의사 능력이 전제가 되잖아, 이게. 그죠? 의사 능력이 전제된 겁니다. 그러면 의사 능력 요거를 공통 분모로 뽑아볼게요. 그럼 의사 능력은 누구에게 요구되나? 권리자, 의무자 다 요구됩니까? 다 있어야 되죠. 권리자, 의무자를 합쳐서 당사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에게는 의사 능력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행위 능력 누구에게만 요구합니까? 행위 능력은 의무자에게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위의 불교와 아래의 불교는 극단적이고 뽕 맞았다 이건 빼고, 극단이 그런 거 빼고는 이거는 같은 걸로 놔도 관계없는 거예요. 두 개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니까 이 능력을 판단할 때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라 하고, 능력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의사 능력은 당사자 모두 다에게, 행위 능력은 의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신청 능력입니다. 등기 신청하려면은, 그러면 일단 당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등기 신청하려고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행위 능력은 누구한테? 의무자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지 할 때는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 외우면은요, 아마 여러분 첫 글자 딸 거예요. 이렇게 딸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세요. 하나만. 의무자는 무슨 능력 필요하다? 행위 능력 필요하다. 요것만 외우세요. 요거 하나만 외웁니다. 다 맞췄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두 개 외우는 거잖아요. 이거 둘 중에 이거 배우고 둘 중에 이거 배우는 거잖아. 그죠? 그럼 반대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 신청은 의무자에게 무슨 능력 필요하다? 등기 신청하려면 의무자에게 행위 능력 필요하다. 의무자는 적어도 처분하는 자 행위 능력 필요합니다. 19세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17살짜리 고등학생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팔아먹어요?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면 19세 되었습니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63번 자연인, 그리고 법인, 태아. 이거 별도로 안 해도 되겠죠? 자연인은 우리와 같이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을 때 자연이라 그러고, 법인, 법으로 만든 인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태아, 식미체. 그럼 태아는 인간이다, 아니다? 태아는? 제가 아까 전에 인간에 대한 우리나라 같은 게 민법적으로는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부 노출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태아는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인간이 아니면 당사자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인간은 뭐, 그러면 태아의 할아버지가 아무리 손자가 이라도 나오고서 줘야 되지. 뱃속에 있을 때는 못 줍니다. 그죠? 뱃속에 있을 때 미리 이름 지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 못 합니다. 아무리부터 나오고 나서 줘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인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조금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딱 하나 할게요. 문중 있죠. 문중이 비법,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의 대표자다. 문중, 종중. 자, 권리 능력 없는 비법인, 그 글자, 세 글자 보세요. 자, 문중은 인이다, 아니다? 인이? 아니다. 비잖아요, 비. 아닐 비자잖아요. 법인이 아니잖아요. 사단, 재단,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 문중은 사람의 단체, 비법인 사단입니다. 단체. 우리가 그러면은 사단 법인과 비법인 사단의 차이점이 뭐냐 말입니다. 재단 법인과 비법인 재단의 차이점이 뭐냐니까, 우리가 사단 법인이 되려 그러면요, 일단 단체가 구성돼야 되겠죠. 플러스 등기 절차를 거쳐야 돼요. 법인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단체를 만들고 법인 등기하면 사단 법인.
제3의 단체를 만들고 등기를 하게 되면 재단법인이 돼요. 근데 사람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제3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등기를 안 했습니다. 등기를 안 하면 인이 되느냐? 안 돼요. 그거를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법인 아니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는 만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등기 안 한 거예요. 등기만 하게 되면 재단법인, 사단법인 됩니다. 그게 문중이다 말입니다. 문중이 대표자입니다. 대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법상 조합이 있는데요. 자, 민법상 조합은 뭐냐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거기 이제 내용 쭉 읽어보면은요, 민법상 조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공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민법상 조합이요. 자,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 조직 아십니까? 개. 친목개. 있죠? 산악회 있죠? 그런 것 민법상 조합이야. 민법상 조합. 자, 그리고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그거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마을을 하나 만들 때 그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 맞는 사람의 공동체 마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죠? 그 공동체 마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민법상 조합을 구성합니다.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개조직이 있다, 그죠? 공동체 마을이 있다,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일적으로 그 단체가 외부에 노출되느냐? 노출이 잘 안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혹시 여러분 강남역에 가보셨습니까? 강남역에서 거기 1번 출구는 저기 역삼동 쪽이고요. 자, 그리고 9번, 10번 이쪽으로 가면은요, 저기 서초동 저 법원 쪽이거든요. 9번, 10번 출구 나가지고 법원 쪽에 가다 보면 강남역에서 교대 역사에, 교보문고 사이에, 거기, 서초동 쪽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 한 블록, 이면도로 한 블록 갑니다. 거기 삼겹살집이 굉장히 많아요. 고깃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겹살집이. 그 라인 하나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삼겹살이 한 100집 될 때 아마 거기가. 그 정도 많습니다. 자, 삼겹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요, 삼겹살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그 삼겹살 주인들은, 그 가게 주인들은 가격 담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봤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삼겹살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주 한 병 공짜, 뭐 그리고 그 메뉴는 어느 정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하죠, 거기.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영업 환경 이런 거, 그리고 영업 하는데 조건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했어요, 안 했을까요?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그게 민법상 조합이다 말입니다. 그게 민법상 조합이다 말입니다. 자, 그럼 민법상 조합이라는 거 뭐냐? 어떤 공동의 목적이죠. 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민법상 조합이라는 겁니다. 외부에 노출됩니까? 안 돼요. 노출 안 됩니다. 자, 민법 조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연이든 법인이든 인은 법 외부에 그 인이 나타나죠, 이게.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법인등록번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민법상 조합은 그 실체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공개 안 돼 있죠? 대조직 공개 안 돼 있죠, 이거. 그죠? 공개 안 된 그런 단체에다가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줄까요? 권리자 될 수 있게 해줄까요? 부동산 취득하게 해줄까요?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 명시적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법상 조합은 그 실체가 외부에 공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가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전에 제가 공동체 마을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자, 공동체 마을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동의 농장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죠. 자, 공동체 마을에, 자, 10집이 있단 말입니다. 10집이 있으면서 따라 농사 지어가지고 농장을 취득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농사 지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살자.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토지는 누가 취득해요? 같이 취득하죠. 그러면 같이 취득합니다. 그럼 소유자 몇 명? 10명이죠.
10명이잖아, 그죠? 그 소유자가 10명입니다. 그러면 10명 명의로 등기하겠죠, 그죠? 등기하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공유들을 하게 되면은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 처분이 가능해요. 처분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못하게 막아야겠습니까? 못하게 자유롭게 취득 처분을 해주게 뿌리면요, 공동체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0명이 그 공동체 마을을 구성할 때는 거기 구성원의 마음대로 주인이 바뀌는 걸 허용하면서 공동체 마을 만들까요? 아무나 못 들어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5집에를 시켜요. 자, 친인 친구 동창들, 자,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동창들이 우리 같이 살자. 가능하잖아, 그죠? 또는 요 시내도 있습니다. 시내도 거기에 친구들이 한 5만 사람, 만 사람 5명이 짓죠. 건물 올리죠. 층으로 층마다 다른 사람 따로 사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요 일산 같은 데 있잖아요. 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아파트 안 살고 그 돈을 가져가지고 그 3층이에요. 세산에 돈을 가져가지고 같이 집을 건물을 올렸어요. 올리고 다른 사람 세산에 같이 살아요. 거기다가. 가능하잖아요. 건축비 싸고.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세 사람들이 그 집을 공동묘로 했겠죠. 그죠? 할 때, 그러면 그 집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 팔고 나가게 주인이 바뀌는 걸 인정해 줄까요? 인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사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죠? 저도 주인이 바뀔 때는 우리 합의하에 주인을 바꿔라. 상황이. 네가 이거 해가지고 여기 재산적 가치가 늘어났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동의 재산을 만들 때, 시골의 공동체 만들 때 땅을 산단 말입니다. 땅을 사는데 같이 명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지분을 마음대로 못 팔게 해요. 그게 뭐냐니까 합유라 그래요. 합유. 공유는 뭐냐니까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공유는요, 그 각자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상속재산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토지를 삼형제가 상속재산했습니다. 그 상속 지분 3분의 1씩 있죠? 이거는 마음대로 처분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공유. 합유는요, 같은 목적을 위해 샀잖아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분 처분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이걸 합유라 그래요. 그러면 민법상 조합이란 것이 공동체 마을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 마을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마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참전 다른 사람이 자, 공동체 말에 너 빠져나가겠단 말입니다. 빠져나 좋아. 대신에 다른 사람 이 집을 다른 사람 넘기겠다 했을 때 조폭이 돌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합의를 해줘야 될, 동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은 그 지분이 못 넘어갑니다. 이걸 합의라 그래요. 되겠습니까? 공유 합의 차이점 되겠습니까? 그럼 민법상 조합이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일반적인 공유 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유로 하는 거예요. 합유. 자,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돼야 한대요. 공동체 마을 명의로 등기는 안 됩니다. 그 실제부에 공개 안 돼 있으니까.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 안 돼요. 근데 민법상 조합이 부동산에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등기한다? 그 조합은 위에 합유로 등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죠? 그 합유입니다. 합유, 공유와 합유 차이점이에요. 자, 공동신청, 단독신청, 이건 아까 전에 설명했죠. 공동과 단독의 기준은 의사 표시가 권리자, 의사, 의무자, 의사가 다 들어온다,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의사가 한쪽만 든다, 단독. 되겠죠, 그죠? 그걸 공동, 단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등기,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자, 이거를요, 나중에 이제 본수업 들어가면은 권리자, 의무자 이거 가지고 한 30분 설명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권리자라 그러면 느낌을 한번 보세요. 권리자라 그러면 이익 보는 사람일까요? 권리자나. 의무자나 손해보는 사람 이런 느낌 오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걸 어설프게 건드리면요. 권리자는 이익 본다, 의무자는 손해 본다, 그러면 이익과 손해의 판단하는 기준, 금전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이잖아, 그죠? 처음이죠, 공부가 처음이죠, 그죠? 자, 상식으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세요. 집 있죠, 소유자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줬어요. 전세 보증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1억에서 1.5억으로 올렸어요. 1억 5천원 올렸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에서 1억 5천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더 올랐습니다. 자, 누가 이익 받습니까?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그 집주인이 이익 받습니까? 세입자 이익 받습니까? 집주인이 이익 받다, 그죠? 그죠? 이게 일반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등기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익 본 거예요. 네. 그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게 다른 차이를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이익 받냐 손해 받냐를요, 어떻게 생각하셨냐니까, 돈 흐름으로 생각하셨어요. 돈 흐름으로 판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거는 보증금 돈 올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생각만 한번 바꿔볼게요. 나중에 보증금 내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소유자가 많이 내줘야 돼요.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 그렇잖아요, 그죠? 그 물건에 보는 거네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일정이 그래. 여기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하는 권리자, 의무자 개념하고 이익 본다, 손해 본다는 개념하고 등기법적으로 이익 본다, 손해 본다는 개념이 달라요. 이게 다른 차이를 가지고 나중에 한 30분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민법과 등기법 차이점이에요. 민법은 실체법이고, 예전에 민법은 실체법이고 상황에 관한 법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등기법은 절차법이고 일정하다 그랬습니까? 이 차이부터 나와야 돼요. 사망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절차라는 것은 항상 일정합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저기 잠실에 있는 35평짜리 3년 된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35평 삼성 레미안 브랜드는 레미안이고 평수는 35평입니다. 자, 잠실이라는 상황입니다. 얼마 갈까요? 자, 10억이라 칩시다. 10억입니다. 자,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평수로서 부산 해운대로 갑니다. 부산 해운대로. 얼마냐? 부산 해운대라는 상황에서는 5억이에요.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평수입니다. 자, 전라도 광주로 갑니다. 광주라는 상황에서는 3억이에요. 그럼 똑같은 평수가 똑같은 브랜드인데 상황이 서울 잠실이라는 상황과 전라도 광주라는 상황과 부산이라는 상황이, 해운대라는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건 끊임없이 달라져요, 이게. 지금 레미안이 35평이 2015년도라는 상황에서 10억이지만 2008년도는 얼마였나 말입니다. 꼭지점 올라갔을 때. 그때는 얼마였냐? 13억, 14억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망이 2008년이냐, 2014년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실제법이고 민법은 사망에 관한 법이에요. 그 사망 논리를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런데 10억짜리 잠실에 있는 아파트 매매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되죠.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매매했습니다. 전라도 3억짜리 아파트 매매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럼 사망에 따라 가격은 다르지만 이전 등기하는 절차가 다 다를까요? 10억짜리 이전 등기하는 절차, 5억짜리 이전 등기하는 절차, 1억짜리 이전 등기하는 절차 다릅니까? 절차는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등기법적으로 항상 일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다르게 나야 된단 말입니다. 자, 1억이 큽니까? 1.5억이 큽니까? 1.5억 크죠? 숫자가 크지만 이익입니다. 자, 숫자가 커지는데 지금 이게 전세권입니까? 전세권이죠, 지금. 전세 보증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세권이잖아요. 전세권자 입장에 봤을 때 소유권의 내용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전세권자의 입장에 봤을 때 숫자 커졌죠. 숫자 크지만 이익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권리자 되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다르게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걸 다 하기는 부담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리자는 누구다? 권리 취득하는 사람. 의무자는 누구다? 권리 잃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소유권 넘겨주는 사람 의무자. 잃어버리는 사람, 그죠?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 권리자 그랬죠. 이익 본다, 손해 본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죠? 그러면 거기 한번 보세요. 잘 적어보시면은, 자, 거기에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권리 취득하는 권리 내용을 증가할 때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등기 권리자라 하고 이래 됐죠. 그리고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권리를 잃거나 권리 내용을 감수할 때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무자라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권리자, 의무자라는 결론을 맺을 때 이러이러한 이런 얘기했죠, 그죠? 거기에 이러이러한 이란 내용 할 때 거기서 이익과 손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죠. 이익과 손해라는 글자를 안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권리자 의무자는 이익과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이익과 손해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돈하고 연결해요. 돈 움직임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움직임으로 생각해보니까 아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자는 누구다? 권리 취득하는 사람. 의무자는 누구다? 권리 잃는 사람. 이렇게만 잡아두세요. 이렇게만 잡아두시면 나중에 본점 들어가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정서인데요. 공정정서. 자, 공정정서는 뭐냐니까. 자, 이거는 상식입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그 공정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공정받는다는 말 들어봤죠? 공정받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서면의 형식으로 공정받는 방법이 있고, 공정정서의 형식으로 공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자, 가령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A라는 사람에게, 자, 돈 5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얘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입니다. 자, 근거를 남깁니다. 근거를 남기는 방법. 친구라면 5천만 원 차용증도 안 적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용증 안 적고 돈 빌린 사람 있습니까? 있죠. 근데 여자분들은 없죠. 남자분들은 있죠. 자, 근거를 남기다 칠게요. 차용증을 남깁니다. 차용증으로서 근거를 남기는 방법이 있고, 불안합니까? 공정받는다, 그죠? 공정받는다. 공정받아두는 방법이 있죠? 그게 공정서면입니다. 서면이 있고, 그리고 공정정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 알죠? 종이접지, A4 용지에 그냥 적으면 됩니다. 이전 양식이 없습니다. 자, 공정하는 방법, 공정정서는요, 어차피 공정사무소에 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변호사 사무실 보면은 썬팅 해놨잖아요. 공정, 이거. 그거 가는 거 똑같습니다. 갈 때, 내가 지금 차용증을 가지고 도장받는 거는 공정서면이에요. 공정서면. 이거는 그 서면 내용 자체를 공정사무소에서 작성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적은 차용증, 내가 적은 서면에 도장받는 게 공정이고, 공정정서는 그 서면 자체를 공정사무소에 만든 거예요. 어느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이게 더 정확합니다. 이거보다도 이게 더 셉니다. 자, 이게 어떻게 차이 나느냐 말입니다. 소송 절차에서 차이 납니다. 자, 차용증, 이제 소송 들어갑니다. 차용증으로 작성했다면 성소를 성소 받으려면요, 일단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만이, 입증이 돼야만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나 판결, 재판에 소송에서 돈 빌려줬다는 사실이 정면에 차용증을 적었다 하더라도 이 차용증 내용을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통장 계좌 이체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좌 이체한 내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입증이 돼요. 입증을 해야만이 성소합니다. 그런데 자, 소송 절차에서 소송을 거치고 성소 판결을 받으려면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공정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면요, 소송 절차에서 입증이 필요 없습니다. 입증 필요 없이 바로 성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공정받았다는 자체라서 그 증명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 절차 거치 없이 성소합니다. 그러면은 차용증이냐 공정서면이냐에 따라서 소송에서 입증 절차, 입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정받을 필요가 있겠죠. 실제 소송에서는요, 입증하느냐 안 하느냐, 입증책임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성표 작업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통장 계좌 이체 안 해주고 현금을 줬다 그러면 입증 안 됩니다. 이거 수표를 넘겨주고 수표 넘버로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면 여러분 나중에 중개 실무도 갔을 때 수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표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수표를 항상 복사를 해놓습니다. 웬만하면 계좌 이체하라 그럽니다. 왜? 계좌 이체하 그러면 계좌에 그 정기 그거 남잖아요. 현금으로 주는 거는 싫어합니다. 수표 가지고 수표 그대 복사해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입증이에요, 나중에.
소송 입증 절차입니다. 그럼 입증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런데 공정증서로 작성하게 되면은요, 소송 절차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소송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소송 거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공정증서입니다. 그럼 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면 이 자체로서 진정성이 보장됩니까? 이거 자체로서 진정성이 돼요, 이거는. 진정성이 인정돼요.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하면 이거예요. 사용증 적었다. 그래, 채무자 강제 집행해야 되죠. 압류 들어가야 되죠. 압류 들어가려면 속에서 입증 절차 거치고 성서 판결 나오면 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딱지 붙이러 가는 겁니다. 근데 공정 서면 같은 경우는요, 소송 절차에서 성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소 가능성이 많겠죠, 이거는. 그런데 공정정보 작성하게 되면은요, 소송 거칠 필요 없이 이거 자체만 가지고 바로 딱지 붙이러 가는 거예요. 어느 게 제일 편합니까? 이게 제일 편합니까?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죠. 빌리는 사람이라면, 채무자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금전거래하면서 공제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서 하는 행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빌려준 사람 채권자라면은 채무자한테 공정 받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계약 차용증을 가지고 가요? 가져가면 안 되지요. 가서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 공정사무소에서 그 내용 작성할 거니까. 근데 채무자라면은 공정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자까지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공정처리 이걸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진정성이 보장됩니까? 이 진정성 보장 안 되죠. 그럼 등기 절차에서 진정성을 요구하는 절차라면은 진정성을 요구하는 절차에서 공정증서가 들어왔다면은 별도의 진정성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 없겠죠. 공정서면에 들어왔다면 진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인감이라는 거다 말입니다. 인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본인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하고 하는 최고의 보루가 인감이에요. 그런데 등기소에 오는 서면이 공정증서로 작성됐다면 인감은 별도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공정서면으로 작성됐다면 인감은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다 공정증서로 하지. 맞습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공정증서로 할 수 있는 것이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일정한 양식이 있는 서면이 있죠. 일정한 양식이 있는 서면은 공정증서로 못 만듭니다. 못합니다. 공정증서는 어디서 만든다 그랬습니까? 공정사무소에서 만든다 그랬죠. 그럼 일정한 양식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양식 자체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양식을 공정사무소에서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양식이 없는 불요식 행위에서만 인정이 돼요. 공정증서는. 요식 행위에서는 공정증서가 안 돼요. 불요식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부에 가면은 일정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가 될 뿐이지.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1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절차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포괄승계가 뭐였습니까? 저번에 특정 승계는 자, 권리 의무 다 넘어가는 걸 포괄. 권리 의무 둘 중에 하나 넘어가는 건 특정 이랬잖아, 그죠? 그거를 이제 포괄승계 그러면 뭐다라고 하나 연상하자 그랬죠. 상속. 특정 승계는 매매. 자, 그러면 포괄승계가 상속이죠. 그러니까 포괄승계인은 누구예요? 상속인이죠. 그러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라 그럽니다. 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포괄승계인한 등기인데 거기에 등기권이 발생한 후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을 때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매매 등으로 등기할 원인은 이미 발생했으나 등기 신청하지 않고 있는 동안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이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한다. 자, 이래 됐는데 자,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71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그 뒤에 빈 공간 있죠? 자, 거기다 적으세요. 제가 불러줄게요.
제가 이제 안 적는 이유가 제가 문자로 적기는 좀 부담 생기니까 편안하게 여러분 일상생활 용어로 쓸게요. 자, 쭉 한 줄로, 두 줄로 적을 겁니다. 두 줄로 적을 거예요. 포괄성계, 일기한 등기 옆에다가, 자, 아버지가. 제가 불러드는 그대로 적었어요. 아버지가. 땅. 팔아먹고. 그대로 적으세요. 돌아가셨을 때. 자, 줄 바꾸고. 아들이. 자, 갈로 열고. 상속인. 갈로 닫고. 아들이 대신. 등기. 해. 주는 것. 그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아버지가 땅 팔아먹었어요. 아버지가 땅 팔아먹었으니까 등기는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매수인에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누가 넘겨줘야 돼요? 아버지가 넘겨주는 게 맞죠? 근데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 넘겨줄 수 있습니까? 못 넘겨주죠. 그러니까 아들이 대신 넘겨주겠죠? 그 아들이 대신 넘겨주는 거, 그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들, 상속인에 등기할 당시에는 이미 매매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등기할 이유는 이미 발생했죠. 그게 밑에는 이미 등기 원인은 발생했으나 이거다 말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팔아먹었으니까 이미 등기 원인이 발생했고 그 등기 자체를 팔아면 그 등기 원인 발생시킨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대신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그 소유권이 아들로 오는 겁니까? 매수인에게 가는 겁니까? 매수인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오죠. 그럼 이거는 상속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럼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아들에게 오는 거예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아들로 오는 게 아니고 매수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상속인은 글자가 똑같다는 이유로 헷갈리지 마라 말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아들한테 넘어오는 거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아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등기를 상속인이 한다 이거밖에 없지 똑같을 뿐이지 어디로 가느냐 이거 다른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 자, 이거는 민법 404조 채권자 대위권을 배우고 가야 되는데요. 혹시 민법에서 중간생계 같은 게 배웠습니까? 원래? 중간생계 같은 게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그러니까 중간생계 등기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중간생계 등기. 자, 가령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매매를 합니다. 자, 이거 소유권이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어디 넘어가야 돼요? 얘한테 가야 되죠? 가야 되는데, 자, 얘로 가려면 왔다가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빠지고 바로 넘어가는데 이게 중간생계 등기라 그러죠. 그 중간생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소유권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면 안 되지만 해버리면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했을 때는 중간생계 등기라고 그러고 하면 안 되는 거다. 그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갑에서 여기로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가 가야 됩니다. 자, 왔다가 가는데 그러면은 갑에서 을로 왔다가 을에서 병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병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소유권 넘겨야 되죠. 그죠? 취득해야 되죠. 자, 을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게요. 을은 받습니까? 받아가지고 줘야 됩니까? 그럼 을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돈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금전 다 했습니다. 1억으로 사가지고 얘가 1.2억으로 팔은 거예요. 지금 1.2억으로 시세 차이 2천만 원 먹었단 말입니다. 돈은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지가 받아가 넘겨줘야 돼요. 받아가 넘겨줍니다. 받아가 넘겨줘야 됩니다. 을은 받아가 넘겨줘야 됩니다. 급하게 서두를까요? 자, 돈 다 끝났습니다. 등기를 이래 됐습니다. 누가 답답해요? 병이 답답하죠. 을은 하나도 안 답답하지.
1억 주고 사가지고 시세 차이 2천만 원 내가 던져버렸는데 2천만 원 먹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건 끝나버리죠. 그럼 나는 별로 답답한 거 없습니다. 얘가 답답하지, 그죠? 그러면 얘가 안 해요. 근데 얘한테 안 넘어가고 바로 넘어가면 돼, 안 돼요? 그럼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한테 일단 먼저 와야 되죠. 와야 됩니다. 그럼 얘가 하겠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대신해가지고 얘가 얘한테 해달라고 요구했어야 되죠. 했어야 되는 걸, 이거를 얘가 얘한테 했어야 될 신청, 이거를 대신한단 말입니다. 대신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어오는 거는 원래 을이 했어야 됩니까? 원래 을이 했어야 되죠. 근데 얘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누가? 병이 을을 대신했잖아요. 대비했잖아요.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채권자라 그런단 말입니다. 채권자. 그럼 채권자 대비란 말은 채권자가 다른 사람 대신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채권자가 대비합니다. 대비해서 등기를 합니다. 포인트입니다. 등기를 합니다. 누구 명의로 합니까? 채권자가 대비 신청했습니다. 누구 명의로? 채권자 명의로 라고 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화살표가 어디 갔냐? 이렇게 가 있잖아요. 얘 앞으로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채권자가 대신합니다. 누구 등기를? 채무자. 얘가 채권자고 채무자잖아요. 얘가 채권자니까 상대적으로 채무자겠죠. 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한다? 상속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죠? 채권자 대비 신청합니다. 누구 명의로 한다? 채권자 명의로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채권자가 대신할 뿐이지 지 앞으로 한 거 아니에요, 얘가. 얘가 채권자라면 얘는 상대적으로 채무자잖아요. 그죠? 자, 채권자가 대신 등기 신청했습니다. 누구 명의로 한다? 채무자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채권자 대비 신청에서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채권자가 대신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대신해서 누구 앞으로 한다? 채무자 앞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에 등기합니다. 누구 앞으로? 지 앞으로 그러지 마라 말입니다. 상속인 앞으로 지 앞으로 그러지 말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 등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민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자, 그리고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자, 거민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런 거는요, 자, 중개사법전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길게요. 그리고, 자,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이거 주민등록번호 적는다. 없으면 별도로 부여받는다. 이거 다 했죠. 자, 그리고 부동산 표시를 정면했으면, 자, 부동산 표시가 뭐요? 사실관계 정면했으면 대장입니다. 대장이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 정면했으면요. 인감 알고 있죠? 인감 알고 있고, 자, 그리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 자, 매매일 때는 매도용 인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수, 심사, 각하.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로 넘길게요. 여기까지가 첨부서면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접수, 심사, 각하. 요게 우리가 등기 절차에서 그 다음 등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접수, 심사, 각하. 요거는 다음 주로 넘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가 우리가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쉽시다. 아쉬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고서요. 자, 오늘 수업을 할 때, 오늘 수업이 조금 내용이 많았죠. 한 40개 다 하나 했잖아요. 그죠? 40개. 이제 공부적, 시험 내용적 측면에 조금씩 들어갑니다. 한 번쯤 보시면서 이게 단순히 이 말이다, 이 말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내용 같은 거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